안녕하십니까. 김종욱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게 서양의 근대화 과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세기부터 시작돼가지고 과학혁명, 시민혁명, 산업혁명, 그리고 이 세 가지 혁명이 제국주의로 이어지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서양의 근대화를 얘기를 했던 건데, 이번 시간부터는 동양의 이제 근대화 과정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양이 근대화되고 또 제국주의를 통해서 동양을 침략했기 때문에 동양, 특히 동아시아 입장에서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근대화 얘기를 갈 수밖에 없었죠.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할 텐데, 그래서 먼저 중국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조선 이런 식으로 살펴보고 그 과정 속에서, 즉 근대화 과정 속에서 불교가 어떤 역할을 했었나 하는 이런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근대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근대화, 특히 동양에서의 근대화는 모든 얘기가 이제 아편전쟁부터 시작이 되죠. 아편전쟁을 통해서 청이 영국한테 짐으로 해서 그 충격 속에서 이제 근대화 얘기를 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인데, 아편전쟁 얘기했었죠. 아편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청과 영국의 싸움인데, 그 청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어떤 팍스 시니카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것에 비해서 영국은 어떤 팍스 브리타니카의 어떤 투쟁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의 특징은 문화적 폐쇄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특징은 어떤 공격적인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즉 유교 문화라고 하는 동질의 어떤 문화적 의식 속에서 공동체 의식이 있고, 그 이외의 문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타적인 입장으로 대했었던, 그러니까 명청을 중심으로 했었던 동아시아의 질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 바탕에 중화주의가 깔려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3대 혁명을 통해서 달성됐던 어떤 축적된 힘을 갖다가 경제적 이익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불사하는 그런 식의 어떤 팽창적 개방성인데, 바로 군사력을 통한 공격적 개방성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제국주의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투쟁 관계 속에서 전개돼서 결국 이쪽이 승리했다라고 했는데, 그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이쪽은 혁명을 했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년 동안 혁명의 시간을 가진 데 비해서 이쪽은 정체의 시간이었다고 그랬죠. 정체라고 그러면 같은 동양 사람으로서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은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만한 어떤 그 생산 기술의 발전 내지는 제도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정체라면은, 여기는 그 반대 현상이 진행됐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온 게 과학혁명부터 시작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시민혁명으로 가고, 그 다음이 산업혁명으로 가는 이 세 번의 삼중의 혁명이 있었고, 이 과학혁명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사상적인 기초를 잡았다면은 이쪽은 어떤 제도상의 기초, 이쪽은 기술상의 기초를 잡았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상에 있어서의 어떤 기초가 서양 근대에는 바로 이게 합리화라는 식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였었죠. 합리주의 정신. 그 다음에 제도상의 기초는 어떤 민주화라고 하는 식으로 전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문제는 산업화로 전개가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바로 여기서 얘기한 이거, 합리화, 민주화, 산업화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바로 근대화라고 볼 수 있죠. 이 과정을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아주 자세하게 했었죠. 그런데 이런 근대화의 힘을 통해서 여기를 공격했고, 이쪽이 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이 살아남는 길은 자기들도 근대화를 해서 힘을 축적해서 강해지는 일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근대화의 길을 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근대화를 한번 볼까요? 지금 개방화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개방화를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개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화 그러면은
그야말로 미개 상태에서 문명 상태로 깨어나는 그게 개화가 아닙니다. 그 개화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개화는 개방화를 뜻해요. 그러니까 여기 제국주의를 통해서 공격적 개방성을 강요했기 때문에 이쪽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에서의 개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개방화 내지는 개화라고 하는 것은 근대화이죠. 왜? 서양 근대에서 일어나온 이런 힘들을 갖다가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화는 근대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근대화의 내용은 다 서양 근대에서 나온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기가 이렇게 될까요? 근대화는 수학적 도식으로 보면은 당연히 서양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을까요? 그럼 동아시아에 있어서 근대화는 바로 서양화가 되는 거냐? 이것은 용납할 수 없겠죠. 좀 이상하죠?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자존심이 그것은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난 역사를 한번 보시면 말이에요. 16세기까지, 다시 얘기하면 17세기부터 이게 과학혁명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6세기까지 수천 년의 역사를 보면은 굳이 동양과 서양, 이 동아시아와 유럽을 비교하자고 보면은 사실 비교가 안 됩니다. 훨씬 더 동아시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불과 300년 사이에 이렇게 벌어진 건데 지금 이 벌어진 힘에 눌려가지고 어차피 개방을 하는 처지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모든 것까지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건 자존심이 용납 못하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입장에서 도저히 서양화는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논리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서양화는 아니니까 자기들의 고유한 거는 지키면서 서양 것을 수용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중국에 있어서는 중체 서용이니 이건 이제 중국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에 있어서는 이게 그 동도 서기가 되고 일본에 있어서는 이것이 화혼 양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지금 일치되는 게 있죠. 채도혼 용기제 이렇게 일치가 되죠. 여기서 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본체의 뜻이 있죠. 거기에서 비해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응용의 차원이라는 겁니다. 응용의 용자라고 본다면 도는 어떤 근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기는 어떤 도구적인 차원이라는 얘기가 되고 여기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죠. 그리고 여기서 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재주, 재간을 뜻합니다. 예? 그럼 이게 더 근본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것을 지닌다. 즉 중국과 조선과 일본의 고유한 자기 것을 지니면서 응용적 도구나 재간에 있어서는 서양 것을 수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정신적이거나 어떤 도덕 윤리와 같은 이런 내면의 문명은 자기들이 여전히 우월한데 이쪽은 오직 기술상으로만 너희가 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중심에서 이제 그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개화의 과정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보세요. 서양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이게 먼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17, 18, 19세기 하면서 이렇게 전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동아시아에서 수용하겠다는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기술 도입에서 나중에 지금 중국 근대화에서 보시겠지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표면적인 것부터 수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중심은 그냥 간직하면서 겉껍데기에 불과한 기술만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성공할 리가 없죠. 성공할 리가. 이게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게 이 기술이 나오기 전에 이 깊은 이 심화의 과정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무시하고서 껍데기만 수용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실패의 역사가 중국 근대화의 과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 근대화의 과정을 한번 대충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중국 근대화의 과정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1단계, 2단계, 한 3단계로 이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단계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얘기한 기술 도입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기술. 그 다음이
제도를 도입하는 시기라면 그 다음은 사상을 도입하는 시기죠. 방금 설명했지만은 서양에서는 이쪽으로 전개가 되는데 지금 중국에서 도입하는 수는 거꾸로 가죠.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기술을 갖다가 도입하면 다 서양을 따라잡을 줄 알았는데 제도의 혁신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기술 도입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실패했죠. 근데 제도의 도입도 나중에 실패하게 됩니다. 왜? 결국은 기술과 제도의 근저에 있는 것은 사상적 뒷받침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도입하니까 성공할 리가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럽에서 달성됐던 것을 역순위로 추적하는 이런 식의 근대화의 과정을 가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에 해당되는 것이 이번 시간에 설명할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변법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오사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이 될 겁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서양에서 했었던 것의 반대의 과정이고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름대로 근대화를 심화시켜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번 시간에 제가 다 이걸 얼마나 호소력 있게 전달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피눈물 나는 역사입니다. 그 거인 중국이 몰락해가면서 그래도 살라고 발버둥 치는 이런 어떻게 보면 피눈물 나는 역사가 중국에도 있었고 조선 다 있었죠. 그것을 지금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무운동부터 시작이 되는데 모든 문제는 아까 아편전쟁에서 시작이 됐죠. 이 아편전쟁에서 이제 청이 짐으로 해서 시작된 건데 졌으니까 어떤 조약을 맺었겠죠. 그래서 뭐 남경조약, 천진조약 해가지고 조약을 맺습니다. 하지만은 청은 조약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버티 작전으로 나가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청의 입장에서 조약문에 그 여러 가지 자기한테 불리한 게 있지만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건 뭐였냐면은 요새의 상식으로는 좀 이상한 거죠. 북경의 외국 공사가 상주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조항이.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이상하죠. 현재는 외교 관계를 맺으면은 이쪽에 그 외교관이 상주하잖아요. 대사관에서.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일까요? 제가 언젠가 팍스 시니컬을 설명할 때 조공과 책봉의 시스템으로서 유지되는 동아시아 사회였다 했었죠. 즉 인접국가의 왕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인정을 해주면은 감사의 표시로 북경에 가가지고 물건을 바치면은 형님 입장에서는 아우야 하면서 더 많이 준다는 그런 어떤 외교 무역의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긴 지금 뭐예요? 유럽에서 와가지고 상주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래의 상식으로는 중국의 이 중화적 발상 속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용납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화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주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참 웃기는 거죠. 지고 나서 나중에 이제 딴소리 하는 거니까 기회를 본 겁니다. 언제 한번 뻔때를 보이겠다 벼르고 있는데 그것을 영국과 불란서가 합작을 해가지고 연합군을 편성해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북경이죠. 북경에 연합군이 가가지고서 차제에 완전히 뻔때를 보이겠다 그래가지고 북경 시내에 있는 원명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청황실의 그 여름 별장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완전히 불태웠습니다. 그 뻔때를 보인 거죠. 그러니까 황실 입장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에 아편 전쟁이 질 때에는 북경에 와서 싸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료들이 졌다 해서 그런 모습을 어떤 보고를 해서 안 것뿐이지 지금 눈으로 본 거 아니에요? 자기네 황실이 불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서양 군사력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게다가 북경에서 영불연합군이 한 18일간 주둔하게 되는데 주둔하고 나서 이제 청에서 다시 북경조약이라는 걸 맺게 됩니다. 조약을 맺자마자 영불연합군이 바로 물러나게 되죠. 그때 이제 청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얘네들이 생각한 것만큼 야만인은 아니구나. 왜? 신사협정이잖아요. 조약 맺자마자 바로 철수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서양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즉 뭘까요? 그전에는 서양하면은 오랑캐 내지는 야만인이었죠. 그래서 서양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것을 그전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무라고 했습니다. 즉 오랑캐죠. 야만인과의 어떤 관련된 업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북경에서 18일 주둔이 지나고 나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변화하냐면은 청의 관리들 스스로가 점점 그 공문서를 쓸 때 이무라는 표현에서 이제는 양무라는 식으로 표현이 옮겨가게 되죠. 이것은 단순한 표현법의 차이가 아니죠. 뭐예요? 청이 중국이 서양을 제대로 된 자기와 똑같은 문명인으로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양무죠. 서양과의 어떤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양무운동입니다. 이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 서양의 그 대단한 군사, 산업 기술력을 배워가지고 서양의 침략을 막아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양무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기적으로 보면은 1862년부터 해서 1894년까지 한 30여 년을 갖다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청의 어떤 조정에서 지원을 했었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앞장서가지고서 한번 강해져 보자 하는 운동을 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주동이 되는 인물들이 그 증국번 또는 이제 이홍장이니, 이홍장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관료 중에 한족 관료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양무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근데 양무운동의 기본 방침은 뭘까요? 서양의 어떤 기술, 즉 군사기술과 산업기술을 갖다가 수용하자는 그런 운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근대화 과정의 제1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기죠. 근데 이게 30년이나 했으면 뭐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하는 거가 증거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아, 이게 양무운동이 실패했구나 하는 것을 청에서 자각하기 시작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1875년에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일본이 여러분 유구를 갖다가 점령하는데 제가 유구 얘기 그 조공 책봉했을 때 한 적이 있어요. 유구는 오늘날 오키나와를 얘기합니다. 여기죠? 오키나와를 뜻해요. 이거는 독립국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의 조공 책봉 관계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한 요소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일본이 점령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때 오키나와에서 그랬습니다. 청에다 대고서 좀 도와줘. 왜 여기 챙겨주는 국가였잖아요. 청에서. 그런데 청에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점령하는 것을 방치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먼저 동아시아 팍스 시니카를 이루고 있는 질서 중에 한 축이었던 유구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1884년에 무슨 일이 나냐면은 청불전쟁이 납니다. 즉 불란서, 프랑스와 청이 싸웠는데 그것을 왜 싸웠냐면 여기 있는 월남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아시아를 유럽이 지배할 때 인도는 영국 거잖아요. 근데 불란서 입장에서는 영국이 이제 인도를 점령했지만은 그거에 대등한 뭔가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것으로 노린 게 바로 월남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월남을 계속 눈독을 들이고 있었는데 여기는 뭐예요? 동아시아 조공책봉 질서 속에서 한 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의 지배권이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가 월남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를 타도해야 될까요? 그건 청이죠. 그래서 싸운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불란서가 이겼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월남이라고 하는 것이 조공책봉 구조 속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 다음에 1894년에 무슨 일이 나냐면은 여러분 아시죠? 청일전쟁이 납니다. 이것은 자세한 얘기는 일본사 내지는 이제 한국사 때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그 일본이 승리하게 되죠. 그 결과 무슨 일이 나냐면은 조선에 대한 지배권 내지는 영향력을 일본한테 넘겨주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대만을 갖다가 일본한테 땅을 그냥 떼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하지만 대만사도 보면 참 우리 한반도 역사만큼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대만은 여기 이 땅 아니에요. 중국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떼준 거예요. 네? 떼주고 나중에 그 장개석이가 여기서 모택동이한테 쫓겨날 때 다시 대만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언제는 너희는 그야말로 너미 땅이라는 식으로 해가지고서 일본한테 주고 나더니 이제는 또 다시 온 거 아니야? 오갈 데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의 심정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복잡 미묘합니다. 그 중국 본토에 대한 심정이. 근데 이 대만도 떨어졌죠? 그 대만은 원래 중국 땅이었으니까 놔두고 여기 지금 유구, 월남 조선은 아까 얘기했지만 동아시아의 조공책
합봉 질서에 축도를 이루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상실됐다고 하는 것은 팍스 시니카 체제가 붕괴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청이 인정 끝장이 나는 상태까지 갔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은 다 전쟁을 통해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근데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자고 양무운동 한 거였잖아요. 근데 패배했으니까 양무운동도 실패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일전쟁에서 청이 지고 나니까 이런 일이 나겠죠. 배상금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배상금 지불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청의 1년치 예산의 4배가 돼요. 4년치 예산을 한꺼번에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영국과 불란서와 독일과 러시아로부터 차관을 꾸어다가 일본한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차관을 줬으니까 이권을 챙기겠죠. 그래서 챙기는 것이 영국은 나중에 이제 이권을 챙기다가 나중에는 영토까지 분할할 욕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양자강 이남, 그리고 프랑스는 이 월남 근처나 아니면 이쪽 지방, 그리고 독일은 여기 산동반도 지방, 그리고 러시아는 이 만주 지방을 마치 영토 분할하듯이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 지식인들 내지는 관료들이 들고 일어나서 어떤 그 청황제한테 상소를 해서 요청을 하게 되죠. 즉 근본적 개혁을 해야 된다.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제도상의 변혁을 해야 된다. 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변법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법, 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자는 그런 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도 도입기, 아까 얘기한 두 번째 단계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제도 개혁을 하자고 해서 그 청에서 그 광서제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이 당시에. 광서제가 중심이 돼가지고 실제 그 관료 중에서 강유위 또는 양계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계초는. 그 다음에 담사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 동원해가지고 변법 운동을 펴게 됩니다. 이것은 그 1898년에 한 3개월 동안 100일 동안밖에 안 됐어요. 100일밖에 못했습니다. 100일 전환다. 그냥. 이것을 왜 이렇게 끝나게 되느냐면은 이것은 제당과 도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당과 도당이 아니라 후당이죠. 이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광서제의 측근들의 일파라면 이 후는 서태후를 뜻합니다. 서태후를 뜻하는데 이들 간에 어떤 그 쟁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서태후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지금 광서제 입장에서 보면 광서제 앞에 황제의 비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자기 이모뻘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광서제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수렴청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광서제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친정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줄 리가 없잖아요, 권력을. 그러니까 서로 견제하는 작용 속에서 광서제는 변법운동을 후당을 치기 위한 명분으로서 변법운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쪽은 뭐예요? 변법운동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제당을 제압하는 일이 되겠죠? 그 싸움이 정변이 나게 되는데, 그래서 후당 측에서 뒤집어 엎게 됩니다. 하나의 정변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나오는 게 원세계입니다. 원세계는 우리 구한말 역사할 때 또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이 친구들은 누구냐면은 이 북양 쪽에 어떤 청의 정예 군대가, 신식 군대가 있었는데 그쪽에 지휘자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그 정변을 일으킨다는 소식을 알고서 이 사람들이 원세계한테 부탁을 합니다. 네가 가서 후당을 제압해줘 했는데 원세계가 밀고를 해요. 자기 상관한테. 그래가지고 거꾸로 먼저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죽일 거 아니에요? 그 소식을 알고 강유유하고 양계초는 일본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런데 담사동이는 양계초가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안 갑니다. 죽을 거를 작정하고서 죽어가요. 왜? 양계초가 그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럽니다. 이 땅에서 변법 운동을 할 때 그 누구도 피를 흘렸다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즉 피를 흘린다는 건 뭘까요? 자기 희생이라는 거죠. 즉 어떤 개혁을 할 때는 자기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오늘날 중국이 이 지경이 됐다. 그러니까 나부터 죽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죽었어요. 잡혀서 바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서 했었던 아주 대단한 인물인데, 이 담사동, 요 분들, 지금 강유희, 양계초, 담사동에 대해서는 이 중국 근대화 속에서 불교 사상을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후당, 즉 수구파의 정변을 통해서 제압됨으로 해서 변법 운동은 백일천하로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신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의 혁명. 신의 혁명인데, 이거는 이제 1911년 쌍십절이라고 그러죠? 10월 10일 날 무창이라는 데서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창에서 봉기가 일어났는데 이게 계속 확산이 돼가지고서 중국에 보면 이제 성 단위로 구별이 돼 있죠. 우리도 지금 이제 도에 해당되는 게 이제 성인데 9개 성이 독립을 선포했어요. 그리고서 지들끼리 연합을 해가지고서 또 하나의 정부를 갖다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 있는 그 청조정의 입장에서는 이건 놔두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대처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원세계를 갖다가 총리에 임명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대처하라고 그랬는데 이들이 정부를 수립하면서 손문을 갖다가 임시 초대 총통에 앉히게 됩니다. 손문은 들어보셨죠? 그러면은 손문을 상대해야 될 텐데 원세계가 손문을 만나가지고 타협을 하게 됩니다. 밀실에서 타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원세계라는 사람은 참 약은 사람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변법운동 때 밀고 해가지고서 자기가 컸는데 이제는 뭐예요? 자기의 정부인 청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문과 원세계가 타협을 하게 되는데 그 타협의 조항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 청조를 갖다가 퇴위시킨다. 즉 청황제를 갖다가 물러나게 해서 청을 갖다 없앤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해가지고 공화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갖다가 만들고 거기에 초대 총통을 누가 하느냐? 그거는 원세계가 한다.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손문이 양보한 거죠? 왜 양보했을까요? 손문은 이렇게 보면 이쪽 남쪽의 어떤 그 자기도 정부의 수반인데 왜 했을까요? 실질적 군사력에 있어서는 아직은 원세계를 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손문이 생각해 보니까 누가 총통이 되는 것보다도 청조가 일단 종말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양보를 했는데 이것이 두고두고 중국에 있어서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실은 양보를 안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청은 아주 자연스럽고 평화롭게 나갑니다. 여러분 마지막 황제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 그 부위라고 꼬마에 나오잖아요. 걔가 그 마지막 황제예요. 그걸 갖다가 아주 평화롭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누가 뭐 죽이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나가고서 원세계가 드디어 총통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자가 취임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있었던 청조의 고위 관리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실제 공화국이 선포됐죠. 그러니까 중국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큰 혁명이죠. 수천 년 동안 군주제를 하던 것이 이제는 서구식의 공화국이 선포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의의는 있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 뭐냐면은 달라진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은 신의 혁명은 결국은 원세계 정권 수립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웃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손문이 보면 이거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황제가 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군주제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문이 중심이 돼서 남쪽에 여기 얘기한 광동에다 광주, 이게 광주 표시한 겁니다. 이 광주에다가 수도를 정하고서 하나의 정부를 다시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두 개의 정부가 나오게 되죠. 이쪽 광동 정부와 이쪽에 북경 정부, 즉 원세계 정부, 이렇게 두 개의 중국이 쪼개지게 되고 이것은 1928년에 손문의 그 뒤를 이은 장개석이가 북벌을 해서 여기를 완전히 통일하기까지 두 개의 정부가 중국에 난립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우여곡절을 겪고 있죠. 근데 이렇게 신의 혁명까지 했지만은 결국에는 뭐예요? 달라진 거는 없다 하는 그런 자각이 들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5.4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5.4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1919년 5월 4일 날 터진 건데
이날 북경에 소재하고 있던 대학교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위는 왜 하게 됐느냐 하면은 1919년 하면은 1918년에 뭐가 있었을까요?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죠. 18년에. 그래가지고 독일이 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산동반도의 이권은 독일이 쥐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럼 독일이 여기서 물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이권을 누군가 또 차지하겠죠? 그것을 일본이 다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차 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군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일본의 이권을 인정하겠다!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북경 정부, 이쪽, 청을 계승한 이쪽의 그 원세계 정부 입장에서 북경 정부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대세가 그러니까 일본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북경에서 학생들이 못 참겠다 그거예요. 왜 중국이 이 지경이 됐냐 해가지고서 데모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관리들도 뭐 두들겨 패는 일도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건데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대학생들의 구호는 한마디로 반일이죠. 반일 애국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5.4운동이 이것만이었다면은 중요한 운동이 아닙니다. 뭐였냐면은 실제는 겉으로는 이랬지만은 그 밑에 깔린 것은 지나온 과정을 총체적으로 한번 반성해 보자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처음에 기술만 도입하면 다 될 거라고 봤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제도도 도입하자고 해서 변법 운동했는데 100일 만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신해혁명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신해혁명 얘기 됐는데 신해혁명을 보세요. 신해혁명이 나오게 되는 것은 기술과 제도의 도입이 다 실패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청의 실체를 갖다가 인정한 상태에서 무슨 개혁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 그랬죠. 양문운동이나 변법운동이나 특징은 뭐예요? 청의 조정을 그냥 보존하고 인정한 상태에서 개혁 좀 해보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법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청을 인정한 상태에서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은 왜 그랬냐면은 일본의 명치유신을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치유신은 이제 일본 할 때 자세하게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명치유신의 본질은 뭐냐면은 왕정복고죠. 왕정복고는 뭐예요? 천황제가 부활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는 뭘까요? 막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즉 쇼군이라고 해서 그 중앙에 장군이 있고 그래가지고 지방을 갖다가 이제 그 통솔하는 건데 이 막부를 갖다가 타도하고서 천황 중심의 왕정복고를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근대화를 성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식인들이 봤었을 때는 변법운동하는 아까 그 강유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아 왕이나 황제를 놔두고서도 서양 것을 수용해서 성공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청을 인정한 상태에서 한번 해보자고 했던 건데 착각이었죠. 착각이었어요. 왜? 왕정복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왕정복고 전에 뭐가 있었냐면 막부를 타도했으니까 왕정복고가 됐다는 거죠. 여기서의 막부의 타도의 의미는 뭐예요? 기존 권력의 타도입니다. 즉 한 시대를 갖다가 유지해 왔었던 권력이 있고 그것이 지금 다른 시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대화라고 하는 다른 체계로 가다 보면은 이 시대에 있었던 것들은 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퇴장을 안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일본에서 성공을 했죠. 퇴장을 시키고 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권력이 일본처럼 봉건제 막부제가 되건 아니면 중국이나 조선처럼 중앙집권적 군주제가 되건 이것은 판이한 체계 같지만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기존의 기득권을 누렸던 것이 빨리 퇴장을 해야 새로운 개혁이 될 텐데 이게 안 물러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 여기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이 군주제를 유지하면서도 개혁이 될 거라고 봤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신해혁명을 했지만 신해혁명도 내용적으로는 실패했던 거고 그래서 중국 역사가 그렇게 뒤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더 뒤틀린 건 뭐예요? 조선이죠. 조선은 전혀 손도 못 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타도했어요? 일본 애들이 와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민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변법운동 할 때 제가 갑신정변 조선 얘기를 또 할 겁니다. 그때 더 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신해혁명이 이제 그 실질적으로는 실패하고서 5.4운동이 됐는데, 그러니까 5.4운동은 기술과 제도의 도입 이전에 사상적 근본을 한번 따져서 해보자 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5.4운동은 사실은 뭐 반일 애국운동이라기보다는 신사상 또는 신문화운동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사상, 신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구사상이나 구문화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신사상이나 신문화가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구사상과 구문화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공자와 그 공자의 유교를 뜻합니다. 그것을 타도하자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여기에 신사상과 신문화는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학과 민주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양무운동을 통해서 기술 도입을 하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눈에 보이는 기술일 뿐인데 이제는 뭡니까? 기술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과학적 사고 방식, 합리주의적 사고 방식, 그것까지 수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는 게 변법 운동이었잖아요. 근데 그 실패했죠. 왜 실패했냐? 제도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민주적 사고 발상법, 이것을 도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도의 혁신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반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과 민주를 갖다가 이제 그 모토로 해서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 공자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이렇게 봤었어요. 중국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지성 선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극히 성스러우신 뛰어난 스승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네? 유교 질서 속에서는 사실 공자를 같은 레벨에서 여러분 지금 요새 나오는 중국 철학사 보면 뭐예요? 공자, 노자, 무슨 자 그래가지고 춘추전국 시대의 그 철학자들 해가지고 같은 레벨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즉 공자님이 뭐예요? 그 시대의 여러 사상가 중에 하나로서 다뤄지지 않아요. 그거는 오사운동 이후의 역사이지 그전에는 어디다 대고 공자님을 갖다가 같이 노자나 장자하고 같이 얘기를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건 뭐 기독교에서 하나님, 예수님 그 이상의 역할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그따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중국이 망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서양의 과학과 민주인데 그래서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그 과학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건 새라고 읽죠. 우리식으로 음가로 하면 새고 그 다음에 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새 선생과 덕 선생을 갖다가 이것을 대체하고서 새로운 선생님으로 삽으로 모시자 하는 얘기예요. 새 선생이 뭘까요? 새예요, 새. 사이언스. 음가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새 선생이, 사이언스 선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덕은 뭘까요? 데모크라시의 대. 이것을 뜻하죠? 그러니까 사이언스와 데모크라시가 공자를 대신해야 하지만 중국이 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어떤 사상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이런 어떤 그 사상의 이제 전개 과정이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 당시부터 이제 나오는 것이 지금 과학과 민주 또는 이게 그 밑에 깔리는 어떤 사상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당시 이제 자연과학의 실제적 성과들, 그러니까 근대 자연과학에서 뭐 뉴턴의 역학이라든지 그 당시 최첨단인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개가 되기 시작하고 철학에서 보면 서양 철학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즉 칸트, 헤겔 그리고 더불어서 마르크스까지도 수용이 돼서 논의가 되기 시작하죠. 이때 마르크스 사상이 도입됨으로 해서 중국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오사운동의 그 사상 개방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본다면은 이 신사상 운동을 한번 파로 나누면은 좌파 우파가 있겠죠. 여기 지금 막시즘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우파와 좌파로 나눌 때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다면은 이 우파의 어떤 대표적 인물이 호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좌파의 대표가 진독수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대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나중에 이제 모택동이 나와서 이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나오는 것이 중국 공산당을 창당하기 시작하죠. 불과 10여 명의 인원이 모여서 음지에 모여서 공산당을 창당을 했는데 그것이 10억의 중국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가능하게끔 갔습니다. 막시즘이.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공산당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그 알레르기 반응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역사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실제 그 중국사가 어떻게 공산당이 지배하게 됐는지. 먼저 이 지금 어떤 우파 얘기를 먼저 해보면은 호적이라는 사람이 이래요. 지금 서양에서 도입하자고 하는 게 과학이지 않습니까? 과학하고 민주라고 하는 건데 호적이 주장했었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용주의예요. 실용주의. 근데 호적은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26살 때인가에 북경대학교 교수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 미국에 유학을 갔었는데 거기서 존 듀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존 듀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이제 직접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존 듀이가 프라그마티즘, 소위 실용주의의 그 원조가 되는데, 그래서 중국에 와서도 이제 실용주의를 주장합니다. 지금 뭐 이 사람의 어떤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대담하게 한번 가설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아주 그 당시에는 아주 뭐 상당한 유행어로서 이제 나왔던 건데, 대담적 가설, 그 다음에 소심적 구증. 이게 몇 글자죠? 10글자죠? 그래서 십자 진언이라고도 합니다. 진언하면 불교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암송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어떤 신문화 운동의 암송 체계가 된 거예요. 즉, 대담하게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세심입니다. 세심하게, 아주 자세하게 증거를 구하라, 논증을 하라. 이런 식으로 과학적 실용주의 방식을 갖다 이제 주장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호적이 주장했었던 민주주의는 서양식의 의회제, 자유민주주의를 뜻합니다. 그래서 호적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회제만 도입되면은 중국에서 좋은 정치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오시다죠. 호적이 이렇게 주장했었던 것은 어떤 진화론의 입장에서 그 낡은 문명에서 발달된 문명으로 가듯이 서양이 발달된 걸 도입만 하면 중국도 그렇게 될 거라고 받는 건데,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지만은 진화론은 바로 제국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랬었죠. 근데 그 밑에 깔린 제국주의의 논리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주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적의 약점은 뭐예요? 중국 문제의 근원을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중국 문제라는 게 뭘까요? 수천 년 동안 화려한 문명을 유지했었던 중국이 왜 이렇게 뜯겨 먹기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과분이에요. 오이 과자입니다. 오이 쪼개 먹듯이 서구의 열강들이 와서 다 지금 쪼개 먹는 거 아니에요? 오이 씹듯이. 왜 이 지경이 됐느냐? 이 과분의 근원이 뭘까? 그것은 바로 제국주의죠. 지난 시간부터 그래서 제가 제국주의를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호적은 이것에 대해서 눈 감고서 겉으로 드러난 의회제만 본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 문제의 근원은 제국주의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에 잘 접근하는 사람이 중국에서 사상투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겠죠. 왜? 문제의 근원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산당이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한번 보죠. 이 얘기는 이대조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까 얘기한 좌파의 대표자인 이대조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볼 때의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물론을 뜻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민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의 어떤 그 민주,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마르크스식으로 갖다가 과학과 민주를 재해석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막스 얘기가 나왔는데,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 마르크스의 대표적인 이론을 보면은, 경제 이론으로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잉여가치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이제 마르크스를 갖다가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학문적으로 상당히 기여했다는 그런 성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역사 이론으로 보면은 들어보셨죠? 유물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잉여가치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잉여가치는 뭐냐면 노동자가 어떤 생산물을 갖다가 그 생산했을 때 그 가치와 노동자한테 임금을 줬을 때 그 지불한 임금을 갖다가 빼고 나서 남는 그 가치인데, 그것은 누가 가져갈까요? 자본가가 다 가져가죠.
근데 이 잉여가치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본주의 사회가 정착돼 있을 때는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현재는 자본주의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이대조나 진독수나 모택동이가 잉여가치설 가지고 중국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호소력이 없겠죠. 중국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잉여가치설은 다 뺀 겁니다. 단계가 안 맞아서. 여기에 호소한 거예요. 왜? 유물사관에서 나오는 게 계급투쟁사관이죠. 즉 유물사관에서 보면 인류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입니다. 경제라고 하는 물질적 토대를 갖다가 지배하는 자와 거기에 억눌린 자 사이의 계급투쟁의 역사인데 현 단계에서 보면 그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그리고 부르주아 계급 사이의 투쟁인데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혁명을 통해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유물사관이에요.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어떻게 중국인한테 호소력이 있었냐는 걸 보세요. 이것을 한번 대입을 시켜보면 이렇게 대입이 됩니다. 이 초기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억압받고 있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뭐냐면 억압받고 있는 중국의 인민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노동자 계급이라고 볼 수 없죠. 지금 산업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 하지만 억압받는 중국 인민은 여기라면 여기는 뭘까요? 이것은 소수의 독점 자본가. 중국에서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소수의 독점 자본가와 그들과 결탁한 국민당 장개석 정권이 있겠죠. 이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가 돼가지고 뭐가 나올까요? 그 다음에 소위 독점적 자본주의를 통해서 제국주의로 이어진다는 얘기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성립한 제국주의의 어떤 서구의 산업 열강들 그리고 동양에서는 일본이라고 하는 이런 자들은 여기에 대비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양 계급의 싸움은 이들 간의 싸움이 되죠.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되겠다. 이쪽이 승리하게 돼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리로 간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면 이쪽이 승리한다는 건 뭘까요? 결국은 이쪽이 타도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 얘기는 이렇게 됩니다. 이쪽이 승리한다는 얘기는 공산주의를 얘기하면은 자본주의가 붕괴된다는 뜻이 되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대입하면은 제국주의가 붕괴된다는 뜻이 되죠. 그 얘기를 다시 하면은 중국 인민의 해방이라는 뜻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국의 지식인들이 공산주의 혁명 이론에 대해서 그토록 열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공산당의 지금 어떤 성공 요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주 소수에 불과했었던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서 결국에는 승리의 길을 가게 되는 그 밑에는 바로 제국주의와 그것에 대항하는 어떤 이런 투쟁 이론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것에 관해서는 그 다음 시간에 과연 중국에서 공산주의의 성공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중국 근대화 과정 속에서 불교가 어떤 일을 했었나 하는 뭐 그런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